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사 프로그램 시사앤디사나. 오늘도 지역민의 날카로운 질문과 제안,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지역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전국의 폐성면 광산 중 66%가 충청남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 피해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죠. 지금 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규정한 이 발암물질이 일군 성면. 근데 성면보다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더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수 이슈, 주민들의 절절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정리에 사는 권혁호입니다. 저희 마을 중앙에 일제시대부터 성면 광산이 있었는데 그 성면 광산 터 위에 지금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폐기물로 인해서 또한 비산먼지로 인해서 성면 폐증 환자가 발생했고 기저질환 환자들, 특히 폐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실태 파악하고 해서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이곳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던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강정리 주민들은 오랫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인근 성면 폐광산과 그 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때문입니다. 성면 폐증이라는 건 그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전부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한 70명 돼요. 여기 녹병, 여기 오개불학에서. 저희 남편도 지금 암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항상 걱정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당연히 뭐 공기 안 좋고 그러면은 걱정 속에서 살아야죠. 공기가 좋아야죠. (54년) 동안 강정리에서 살아온 윤순희 씨. 어르신은 6년 전 느닷없이 성면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냥 밤이 잘나면 자꾸 그릇거렸었고 속에서 가래가 그릇거려 하면 그랬거리고 밤이 잘나면 가래를 몇 번씩 밭어야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감기가 가서 그런가 어쩐가 했더니 그걸 몰랐지요. 생면 된다는 거를 모르고 했는데 막 헐떡거려지고 어디 가려면 막 가쁘고 막 가래 나오고.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성면 진폐증. 윤순희 씨는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었지 뭐. 내가 이제 이러다 그냥 죽는구나 싶고 별 생각 다 들어갔지요 뭐. 윤순희 씨는 자신의 건강보다 정작 남은 자녀들의 걱정이 앞섭니다. 애들 와도 항상 걱정되고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앞으로 우리 큰아들이 정년퇴직하면 여기 가서 산다고 하는데 나는 찬성 안 해요. 나 같을까 봐. 조용한 청양 강정리 마을에 성면의 공포가 시작된 건 2011년. 마을 인근에 있는 폐성면 광산에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주위의 환경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 적치되어야지 않을 곳에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중간 그런 것들이 많이 적치가 될 수 없고, 또한 이상하게 그곳에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웅덩이 저희 소류지 한 3분의 1만한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임야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곳에 순환토사나 순환골재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 쌓이는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쌓여 있어요. 마을 바로 옆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현장. 폐성면 광산터에서 나오는 성면 노출의 위험은 물론이고 업체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와 소각 분진, 악취, 소음까지. 주민들은 청양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각할 그럴 때는 이렇게 낮에나 이런 때 소각하지 않고 꼭 새벽녘에 한 3시나 4시쯤에서 소각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군에도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시간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뭐 전화를 해도 관해서 무슨 무더기 한다든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2013년 8월 급기야 강정리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업체의 위법 행위와 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더 이상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없었습니다. 2001년에 그 성면광산터에다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런 문제를 알면서 소음이다, 분진이다, 그 계속 발생하는 그 폐해, 환자 발생 이런 것까지 감수를 해왔는데 거기에다가 더 험악한 일반 폐기물 처리 사업 신청을 했다더라. 저희 좀 살려주세요. 각종 1인 시위에서부터 폐기물 매립장 반대 집회, 도지사실 점거와 충남도 주민감사 청구서 제출까지 강정리 주민들은 지난 7년간 생업도 뒤로하고 업체의 불법 행위를 직접 고발하며 관계당국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에서 적발한 사항을 보면 건설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 순환골재와 순환토사 매립,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건설 폐기물을 적재하는 등의 각종 위법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허가받은 양은 사실 군청에서 허가받은 양을 보니까는 21,690톤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양들을 그런 곳에 적재를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내용 증명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보내는데 그것이 해당이 없다는 답변만 왔고 그거는 적법하다. 강정리 주민들을 더욱 힘 빠지게 한 건 수차례 업체의 위법 행위를 문제 제기하며 찾아가도 정작 책임 당국인 청양군과 충남도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업체 인근 뒷산에 망루를 설치해 직접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이 상황을 직지하고 여기에서 이 업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하던 투수였었고 더 새로운 것은 우리 그 마을 어르신들이 이 힘든 고개를 올라와서 여기서 이걸 감시하던 그런 자리인데 저 안에 웅덩이 부분도 없어졌고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순환토사나 순환골자가 없어진 부분이 확인될 수가 있네요. 그런 부분이 어디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또한 그것들이 적법한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강정리의 또 다른 주민 안계신 씨. 어르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시민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쓰레기장을 무슨 막 해야 한다는 그 조건으로다가니 참 적극적으로 막 집회를 하고 그랬지. 집회도 여러 번 했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업체의 위법을 밝히려고 막루에 오르고 관계 당국을 찾아다녔던 안계신 씨. 하지만 끝내 어르신도 성면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그냥 아유 사는 데까지 사는 거지 뭐. 70, 80 가까운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병이 도리 없죠. 해가 꽃가철미 이하는 산 사람이 다 죽었어. 내가 언제까지 살려나 그건 자신은 못하는 거고 이제. 죽음의 공포에 맞서 싸워온 강정리 주민들의 7년. 올해 3월 27일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7년의 고된 세월을 보답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직접 뒷산에 망루까지 설치해서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폐질환으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성면으로 인한 진폐증, 그러니까 성면폐증은 장기간 폐에 이 성면 가루가 쌓이면서 폐 조직을 망가뜨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뚜렷한 치료제도 없고 그저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약만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건데요. 지난 7년간 벌써 이제 관련 질환으로 6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지금 7분이 또 관련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 이 주민들 숫자가 훨씬 많을 거고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주민들, 호소하는 분들도 훨씬 많으실 건데 13명밖에 인정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성면피해 구제법상 아마 요건이 엄격해서 그런 것 같이 보이고, 사실은 이 숫자에 작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받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화면 마지막에 보니까 좀 이 주민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네. 어떤 반가운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7년간의 긴 싸움 끝에 온 주민들이 이렇게 만세를 부를 정도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잘 해결될 거다,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모두가 안도했고 안심을 했는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자, 승소 판결 후 강정리 마을의 상황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무육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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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일 청양 강정리 성면 폐기물 대책위원회는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속한 행정 집행을 도와 청양군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판결 후 8개월가량 지난 지금 과연 강정리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명확하게 딱 떨어졌잖아요. 직무이행 명령이 맞다는 것이. 그러면 직무이행 명령이 맞다고 그러면은 요구했던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것이 사실은 실행이 돼야 맞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어떤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봐주기식이 아니냐. 주민과 함께 찾아간 폐성면 광산터의 폐기물 처리 업체. 여전히 업체는 영업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정 조치는 아무것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법원 판례도 시간고시 소양조사를 폐기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기물이었다면 영업적 유효를 채용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영업적 유효를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현재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거를 법원에서 여기까지 14번, 지하 50m까지 파서 실효 채취해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 많이 나온 게 0.025% 나왔어요. 일반적인 슬래트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은 3~4%씩 나와요. 근데 왜 0.25% 나온 우리 회사에 대한 상호석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문제 해롭다라고 주장하느냐. 충남도는 2017년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양군이 업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입니다. 강정리 대책위와 특별위원회는 충남도에 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과 행정처분을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충남도는 뒤늦게 요구를 받아 청양군에 관리 감독과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고 청양군은 이를 거부하며 불복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양군의 이 일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직무이행 명령이 가령 어떤 명백한 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익에 반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당연히 그 사무를 위임해준 충청남도가 이렇게 직무이행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 따르는 게 기본이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뭐 부당한 명령도 아닌데 안 따르고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 상대로 소송한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판결 후 청양군청은 뒤늦게 업체에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는 청양군에 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그 직무이행명령 관련해서는 지금 우선은 그 환경부에서도 순환 골대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그리고 또 도에서도 지금 당장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었어요. 이 직무명령은 저희 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입장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 그게는 없는 거죠. 소송에 대응할 뿐인 거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장기화된 이유가 청양군이 제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장기화가 된 거죠. 처음부터 불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불법을 인정하고 처분을 했으면 진작에 다 정리가 됐을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폐기물 관리의 최고 책임기관인 충남도는 어떤 입장일까요? 도에서 허용 보관량 초과라든가 어떤 보관 시설 이외의 어떤 보관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농지나 웅동에 이제 매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그 청양군에 대해 그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서 이제 청양군에서 이제 행정 처분을 내렸었고요. 일단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불복을 하면서 지금 저 행정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은 소송전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충청남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행정대 집행 문제는 업체가 지금 치우지 못할 상황이라면 저희가 바로 죽인데 행정소송만 끝나면 바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최고 아닐까요? 지금 뭐 업체하고 청양군이 소송하고 있는 걸 또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그럼 형사처벌 조항이 있으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충청남도가 폐기물 관련된 이 사무를 과연 기초지자체에 이렇게 위임하는 게 맞냐. 폐성면광산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업체의 위법으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입어야 했던 청양 강정리 주민들. 지난 7년의 싸움 와중에 이웃의 죽음까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강정리 주민들의 고통은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청양군청과 충남도청에게 요구합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본래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업체가 청양군의 행정처분 명령에 불복하면서 소송이 또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송에 들어갔으니까 난 몰라. 사실 이런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소송의 결과만 기다리는 입장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문제 해결에 좀 한 발짝 물러나려는 건지 청양군 또 충청남도에 정말 따져 묻고 싶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청양군의 잘못된 행정도 문제이지만 상위기관이 충청남도 역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걸 2001년도에 처음 허가를 내줬고 다시 2011년도에 또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그 대립에서는 충청남도가 청양군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하시오 직무명령으로 성면광산을 관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청양군이 제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위임한 사람이 위임을 맡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재하고 권한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사무조례의 별표에 청양군이 이런 걸 관리하도록 규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도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청양군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뒷짐지고 있는 그런 행정인 거잖아요. 저는 모두 참 못났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성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송으로 따지자면 가처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일단 일시 중지해라 이런 거라도 필요한 상황인데 직무명령 자체에 보면은 일시정지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서 이게 계속해서 7년 동안 소송을 하는 동안 이어졌고 정지가 안 되고 이어진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청양 강정리 문제는 충청남도가 장기 미이행 공공갈등 관리 사업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장기 갈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충청남도가 스스로 좀 성찰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우리 지역,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시사인 대서남, 제보 메일과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에는 공공의료원이 없어요. 있어야죠. 당연히 전국에 다 있어야죠. 솔직히 공공의료는 솔직히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개도 아니고 하나 정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코로나 같은 각종 유행성 뭐 이런 것들이 퍼지면 이거는 대학병원이나 사적인 의료가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금액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있어야죠. 그나마 대구에 그게 터졌을 때 그나마 있었을 때 대구는 그게 있었대요. 커버가 많이 있었겠죠. 반대로 그게 대전에 터졌었으면 진짜 큰일 났었겠네요. 당연히 생겨야죠.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있으면 여기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을 위한
공공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 다니면 진료비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의료원이 생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굳이 설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병원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전시 재산으로 또 필요 없는 낭비를 해서 뭐하나 싶어요. 나. 그래도 시를 위해서라면 적자를 내더라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꼭 됐으면 좋겠다. 아마 돈이 안 되니까 설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코로나 방역 때문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 난리를 겪는 통에 그래도 의료원이 있으면 이런 위험에 또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코로나가 여파가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있어야죠. 지금 병원에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전국무보운전자연합회 대전시지부 기사님들과 함께하는 달리는 시민 발언대지요. 택시 운전사. 매주 택시 안에서 지역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전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10개도 아니고 하나 있어야지 이렇게 시민이 말씀하시네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자본 논리나 경제성에 염두를 두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는 좀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전에는 또 충남 권역에서 의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아마 하나 공공의료원이 대전에 생긴다면 대전과 충남 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분야에 아주 큰 기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또 기획재정부의 종합평가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또다시 잠시 멈춤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밀어서라도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과연 비용과 편익이라는 경제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전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좀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사진, 공간, 숫자로 보는 대세남 주민. 자, 첫 번째 2주의 사진입니다. 자, 제품 설명서인데요. 식품 유형 기타 가공품. 원재료명을 보면 뭐 현미가루, 차가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좋은 거 다 들어갑니다. 바로 충청남도가 학교 급식에 학생들에게 제공한 건강 보조 식품의 설명서입니다. 학교 급식에 이런 건강 보조 식품이 공급이 되나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충청남도의 설명에 따르면요. 알레르기 억제, 또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공했다.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알레르기 그 억제에 관련한 효능이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전문가 상담하고 먹어야 된다. 이런 게 그 급식으로 나왔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해당 업체는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식품을 무려 12개 시군에 독점 납품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될 당시에 그 공모 조건이 또 상당히 수상합니다. 공모 조건에 알레르기 억제, 면역력 강화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밥이나 국에 뿌려 먹을 것이라는 섭취 방법까지 이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련 법상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레르기 억제, 면역력 강화 이런 거는 의약품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가장 광고에 그러니까 의약품인 것처럼 들리고 최소한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은 어떤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걸 조건으로 내걸고 이 조건에 업체가 딱 맞게 공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섭취 방법까지 마치 사전에 맞춘 것처럼 이 공모 조건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특정 업체를 위한 맞춤형 공모였다. 이런 의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충남도 의원들이 충남교육청 쪽에 이런 거 있는데 아느냐 모르느냐 하면서 이 제품을 막 사용을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현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이 충남교육연대가 해당 사업의 중지와 또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주의 숫자. 자,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 84제곱미터인데요. 매매가가 3억 9,500만 원. 예. 자, 그리고 전세가는 4억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는 가격보다 비싼 전세가 대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층수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런 집을 사야 되냐, 전세로 들어가야 되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이제 깡통 전세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전세가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매매가를 또 다시 끌어올리는 상황도 될 수가 있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소위 깡통 전세가 나타나는 이게 신호인 건지 아니면 정말 개별적인 그런 현상인 건지 뭐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게 남의 지역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타났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어서 이주의 숫자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우리 지역 이슈를 두루두루 짚어보는 시사 두루치기 시간입니다. 조금 전 이주의 숫자에서 보셨듯이 대전 충남 세종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흐름 속에서 맥을 좀 짚어보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과기대 금융부동산 행정과 박유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걱정했던 부분이 혹시라도 전세 시장이 과열되지 않을까. 그렇죠. 대전에서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가가 매매가 역전의 현상이 정말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깡통 전세라는 표현을 좀 썼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하고 역전이 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매매가하고 만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깡통 전세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방향성으로만 본다면 전세 가격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현상이 일시적일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추이가 될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뭐 임대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할 때는 가장 큰 게 이제 그냥 시장 원리거든요. 공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간단합니다.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각각 다르고 또 뭐 지역마다 또 다르고 시장이 존재를 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부족한 이유는 매매 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매매를 해야 되냐라는 어떤 좀 불안정한 이제 시장 상황 때문에 선뜻 매매도 못 하시고 또 7월 말에 실시된 전월세 3법으로 인한 효과가 이제 지역 시황까지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이 지역 내에서도 전세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요. 네네. 정부가 최근에 이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뭐 살펴볼 때 이제 타이틀을 좀 봐야 되잖아요. 이제 서민 중산층 이제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들은 뭐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이제 매매 시장 위주의 정책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시장으로 와가지고 공급 물량을 뭐 한 11만 4천 호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 지금 많이 힘든데요.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몇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개발 이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정책은 공공임대 주택 늘리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오피스텔, 호텔 같은 이런 시설을 전환해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뭐 하나만 따지면 호텔을 개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서울에서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서 네, 호텔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호텔을 취사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사시설 집어넣고 거기 1인에서 2인 가구가 살 수 있을 만한 공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분양을 했는데 임대료가 60에서 70만 원 정도예요. 왜냐하면 호텔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비싼 땅에 네, 비싼 땅에 짓다 보니까 또 리모델링하면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공공성이 조금 가미가 돼서 보조가 나온다고 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죠. 내가 혼자 사는데 60만 원, 70만 원 월세를 내고 사기가 쉽지가 않죠. 숫자에만 너무 치중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의사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가나 매매가나 다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대전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또 세종 여기까지 번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대전, 세종, 충남 다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진짜 좀 많이 다이나믹하게 변해 왔거든요. 예.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세종이 오르면 대전이 떨어진다. 뭐 대전이 오르면 다른 주변 지역이 떨어진다. 이런 좀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고 보면 그렇죠. 네네. 비슷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광역 시장을 좀 형성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돼요. 네. 넓게 보면 이제 청주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같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유성 예전 같은 경우도 분양할 때 잘 안 됐던 이유가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였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대전이 오히려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세종은 이렇게 떠오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세종은 트리플 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규제를 다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예. 대전도 같은 방향성을 좀 보였거든요. 뭐 주변 지역인 뭐 충남이나 아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6월 17일에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대전이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으로 묶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풍선 효과가 천안 아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언급되지 않았던 계룡 지역까지도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좀 보면 뭐 1억 이상 오른 곳도 있으니까 규제가 되더라도 그거는 투자할 처를 찾는다. 내지는 어디서 이문을 더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 정도 되는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요. 가장 큰 게 어떤 뭐 부동산의 호재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요. 가장 큰 거는 그 매수자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상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높냐 낮냐가 되게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지수가 되고요. 내가 주변 지역에서 뭐 심리가 별거는 아니고요. 옆집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당연히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심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의 재산의 증식 수단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좀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같은 부동산 정책의 공공성이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각 이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매매 시장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매 시장에 아예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임대주택은 거의 이제 아예 매매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강했고요. 또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는데요. 떨어져서 어디다 해놓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 아파트와 이제 공공 분양 아파트를 같은 한 동에 짓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예. 뭐 소셜 믹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예가 될 텐데 외국에서 많이 시행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예. 분리를 합니다. 네, 한 동의 맞아요. 가치를 저도요. 엘리베이터 따로 써야 되고요. 맞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따로 탄다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임대에 사시는 분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로비에서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소셜 믹스라고 하는 거는 좀 어울려서 잘 살아보자 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예. 그 내에서 더 차별을 두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결국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택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아무리 정책이 이렇게 쏟아져도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제 주택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분도 좀 바뀔 필요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큰 이유가 돈을 더 벌려고잖아요. 예. 근데 아파트가 더 이상 어떤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좀 해본다면 하지 않는다라고. 네. 그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굳이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시장의 각 구성원을 그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전 천안시는 온천의 질환 치료 효능을 활용한 웰니스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세금만도 15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천안을 스파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부푼 꿈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시민일보 불청객에서 만나봅니다. 네, 저는 지금 온천의 도시 충남 아산시에 나와 있습니다. 아산시는 얼마 전 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요.
2020년 지역산업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대로 선정돼 약 29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힐링 스파 다각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산시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천안시에서도 3년 전 약 160억 원가량 예산을 들여 스파 임상지원센터를 건립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현재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시민들법 불정격에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천안 웰리스 스파 임상지원센터입니다. 열려있네요. 저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 스파 임상지원센터가 이제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 좀 둘러봐도 될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예, 그러면 예. 담당자 네. 체험 시설은 혹시 어디? 스파 체험 시설은 1층에 있고 1층이에요? 네네. 화장품 제조 시설은 2층에 예, 있어요. 1층이 체험 시설하고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원래 기획이. 그리고 2층이 이제 업체들 와서 이제 기업 지원하고 이런 거였고 잠깐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수분 측정기에서 물 이제 뭐 주름이나 뭐 모공 아니면 뭐 안색 같은 거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뇌파 측정기로 해서 50명까지 뇌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곳에 있는 장비들은 모두 최신식으로 활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 활용도는 얼마나 될까요? 어느 대학에서 왔어요, 최근에는? 대전대학교에서. 10월, 11월 중에는 몇 군데나 다녀갔나요, 그러면은? 기업에서요? 기업이든 학교든? 학교에서는 지금 한 61명 정도 친구들이 한 번? 네네. 단체로 이렇게. 단체로 한 번? 여름 이후에는 그럼 하나? 아니요. 그 이후에도 이제 화장품 제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기업에서도 장비 스케일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 지금 장비 활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장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이곳 담당자는 장비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애써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이후 이곳의 장비는 대기업 한 곳과 대전 지역에 있는 한 대학의 학생들 이렇게 두 곳에서만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곳 웰리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1층에는 4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79대의 스파 체험시설들을 갖춰놓았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현재 이곳을 찾는 이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입점해 사용했었다는 2층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지금 이제 비어 있는 거죠? 네, 지금 다 뽑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제품 보관실로 해가지고 제조업체가 짐을 갖고. 센터 2층엔 7개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점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업체가 장비 외부 반출과 엘리베이터 확장 등을 요구하면서 임차료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짐을 뺀 상태며 센터 측은 1년 가까이 이들 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 센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들이 임대료를 안 내가지고 소송이 걸린 걸 아는 거예요. 7개 업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아예 임대료를 전부 안 냈고 결국은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지 않았냐. 이 고가의 국비 들여서 이 방대한 꿈을 갖고 시작한 사업을 너무 관리감독이 너무 심하니까 안 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재판 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다예요, 답변이.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센터 건립 당시 이곳은 도심과
15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도 좋지 않았고 또 온천 지역과도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온천수 공급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면서 온천수를 공급해주는 관로가 끊겼고 그래서 현재는 체험의 경우 탄산 온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탄산 온천수 공급 계약이 그 사업자 바뀌어가지고 지금 끊겨서 관로가 끊겨가지고 그 수돗물 갖고 한다고 그런 보도도 봤거든요. 아, 네네네. 그럼 이건 지금 온천으로 이용하는 건 아닌 거죠? 현재로는 지금 저기 탄산수 문제 때문에 시청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물로 이용을 하고 일반 수돗물로? 웰니스 스파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천의 질환치료 효능을 활용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해만 돼요? 예. 근데 수돗물을 사용한다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관로를 통해서만 온천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또 도심지로부터 15km가 떨어져 있다. 이러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부지 선정을 왜 그런 곳에 했을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 주변이 정말 한산하고 내부도 한산하고 장비들은 아주 깨끗하게 놓여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화면을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이곳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충청남도는 지난 2017년 단국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전대학교 천안 한방병원 등과 함께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이 사업엔 국비 51억 원을 포함해 충청남 도비 35억 원, 천안시비 35억 원, 그리고 민자 37억 원 등 총 15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는데요. 온천에 의학을 접목해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산업과 연계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립 초반 이 스파 임상지원센터는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지역의 이 바이오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설치해놓고 장비 가동이 안 되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업이 잘 됐던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어떤 계기 때문에 이게 잘 되던 게 안 돼?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주관하고 참여하고 그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이 그 의무적인 그 결속력이 떨어진 거죠. 약화되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만을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를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후와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건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니까 여건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뿐이지. 센터 건립 초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사업 기간 동안에만 운영이 활발했다가 사업 기간이 종료돼 국비 지원이 끊긴 이후 센터 운영에 문제가 생겼단 말인데요. 결국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소홀했던 충청남도의 근시안적 행정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 해결이 늦춰지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상황은 뭐 전임자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뭐 나오긴 할 텐데 그 이면적이고 저희가 페이퍼로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고 그 이면에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예전의 일이라 가지고 2010몇 년 그때 일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PD님. 일단 좀 아쉬운 게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순환이 워낙에 빨리 되거든요. 보통 2년 안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 네, 업무 연속성을 좀 살릴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최초에 우리 천안의 웰니스파도 실험이나 이런 테스트할 때 어떤 시제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하고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이용하기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좀 끊겼거든요. 이제 정상화돼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체험도 하고 체험 소감을 또 알려주고 해서 반응도 살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예산 160억 원 가까이 들여 세운 천안 웰리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하지만 충남도와 천안시의 무책임한 행정 탓에 아까운 혈세만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고, 또 시설물 활용 방안 역시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행정이 무능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충남도는 올해 초 바이오에스 산업에 총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계획에 앞서 이렇게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야말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을 좀 따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러니까 15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이런 상황이라면 시작부터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지 않았나, 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안을 뭐 스파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건지 158억 원 정말 누구를 위한 거였는지, 정말 지금도 어딘가에서 몇백억 원 또 몇천억 원이 한번 허공에 쏘아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축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청객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을 뒷산막로에서, 때론 거리의 1인 시위 현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보냈던 청양 강정리 주민들, 그들이 걸어온 길은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길 위에 외로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5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던 천안 웰리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그들이 꿈꾸던 꽃길은 그저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저희 시사앤드서남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정력에는 날선 비판과 감시의 길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존과 권리를 침해 나가는 지역민들과는 공감과 연대의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길, 어떤 걸음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